저분 누구야? 병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아빠야. 그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한 남편.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했고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그녀가 붙잡고 있던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우야, 사람은 잊었습니다. 추억도 잊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은 잊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우연히 마주한 전처가 자신을 못 알아본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 전처가 기억 속에서는 당신을 지웠는데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랑에서 헤어졌지만 끝내 서로를 잊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지막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질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만 잊어버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 한마디가 정호의 발끝을 그 자리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산골 약초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바람은 겨울 끝자락처럼 차가웠고 오래된 천막들은 낮게 흔들리며 낡은 비닐 소리를 냈습니다. 말린 도라지 냄새, 흙 묻은 더덕 냄새, 막 끓여낸 생강차의 알싸한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갔고 어느 가게 앞에서는 누군가가 기침을 하며 약초 값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낯설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목소리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꺼진 방 한구석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오래된 휴대폰 속 녹음 파일처럼 가슴 밑바닥에서 다시 살아나던 목소리였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좌판 뒤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등에는 약초물이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예전보다 짧아져 있었습니다. 햇빛에 바랜 듯한 갈색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 앞으로 흘러내렸고 여자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손등으로 쓸어 올렸습니다. 정호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한때는 그의 아내였고 한때는 그의 전부였고 이제는 이름 하나 부르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혹시 속이 안 좋으세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호는 입술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안쪽이 마른 모래로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겨우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바늘로 찔린 듯 욱신거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과거와 마주치는 날 말입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시장 모퉁이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타나는 날 말입니다. 정호에게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정호는 원래 이 시장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방 현장 점검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취소되지만 않았어도, 내비게이션이 산길 우회로를 알려주지만 않았어도, 마을 입구에 걸린 산골 약초장터라는 손글씨 간판을 보지 않았어도 그는 이곳에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간판을 보는 순간 핸들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시장으로 들어서는 동안에도 정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요즘 속이 자주 쓰렸고 밤마다 잠이 얕았습니다. 산골 약초시장이라면 위에 좋다는 차라도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뿐이었다고 애써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었습니다. 5년이면 잊을 법도 했습니다. 계절이 20번 바뀌었고 정호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이 함께 골랐던 식탁은 중고로 팔려나갔고 신혼 때 산 작은 전기밥솥도 고장이 나버려졌습니다. 집안에서 서연의 흔적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사소한 것들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서연이 말하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비 오니까 김치전 먹고 싶다. 마트에서 깻잎을 보면 서연이 좋아하던 장아찌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 잠결에 먼저 손을 뻗어 꺼주던 서연의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큰 일보다 작은 일 때문에 더 오래 무너지는 법입니다. 결혼사진 한 장보다 함께 쓰던 컵 하나가 사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호가 그랬습니다. 손님? 서연의 목소리에 정호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얼굴은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너무 낯설어서 더 아팠습니다. 서연은 오래전 그를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담겨 있었지만 그 걱정은 손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울고 웃었던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서연이 자신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알아볼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리 오래 봐도 알아보지 못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온병에서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연한 갈색 물이 종이컵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쌉싸래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쑥과 생강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이거 한 모금 드세요. 돈 안 받을게요. 여기 산바람이 차서 멀쩡한 사람도 금방 속이 냉해져요. 정호는 컵을 받았습니다. 순간 손끝이 닿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한겨울이면 손발이 차갑다며 정호의 점퍼 주머니 속으로 손을 쏙 집어넣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호는 그때마다 귀찮은 척하면서도 손가락 하나하나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당신 손은 왜 이렇게 차냐? 그러니까 잡아달라는 거잖아. 그때 서연은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접히고 입술 끝이 둥글게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정호는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바닥을 데울 만큼 뜨거웠지만 정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뜨거움이 가슴속 통증보다 나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약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잎을 고르고 뿌리를 묶고 작은 비닐봉지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 손놀림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서연은 예전에도 뭐든 반듯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도, 아이 가방 속 준비물도, 정호의 작업복 주머니 속 영수증까지 늘 가지런히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호는 시장 사람들 틈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묻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지나간 5년을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 좌판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혼자 나왔어? 날 추운데 좀 일찍 접지 그래.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장날이라 손님 좀 더 보고 가려고요. 그 말투가 정호의 가슴을 또 한 번 때렸습니다. 서연은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당신만 너무 무리하지 말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는 언제나 혼자 삼킨 울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함께 살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라서, 매일 듣는 목소리라서 그 소중함을 자꾸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헤어지고 나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밥상 위에 말없이 올려져 있던 국 한 그릇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호의 눈앞에 5년 전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창문이 덜컹거렸고 거실에는 독촉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사업 실패 이후 매일 빚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어린 민준을 방 안에 재워놓고 말없이 독촉장을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 그날 정호는 끝내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서자.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어야 했습니다. 자신 옆에 있으면 서연과 아이까지 다칠 것 같았습니다. 빚이 가족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밀어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잔인한 말로 밀어냈습니다. 그래, 나 이제 너희 책임 못 져. 그 말을 할 때 정호는 자기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정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알았어.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나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마지막 포옹도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정호는 정신을 차리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앞에 서연은 여전히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고 가격을 설명하고 봉지를 묶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범해서 더 슬펐습니다. 자신 없이도 서연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손님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위에 좋은 거 맞아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속이 쓰리다 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속이 냉하고 자주 체하면 이쪽이 더 나아요. 근데 약초만 믿지 말고 밥 제때 드시게 해야 해요. 사람 속은 약보다 밥이 먼저예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예전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당신 속 버린 건 술 때문이 아니라 밥을 제때 안 먹어서야. 정호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서연은 식은 밥을 다시 데워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귀찮았습니다. 지금은 그 잔소리 한 번이 그리워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 앞에서 숟가락을 못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호는 더는 버틸 수 없어 몸을 돌렸습니다. 그냥 가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대로 지나가는 손님으로 남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서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손님, 차값은 안 받았는데 약초는 사가셔야죠. 장난기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호는 멈춰 섰습니다. 그 말투, 딱 그 말투였습니다. 예전 서연이 화해하고 싶을 때 하던 살짝 웃음 섞인 말투였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작은 봉지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잠 못 주무시는 얼굴이에요. 이건 대추랑 감초 조금 섞은 거예요. 진하게 끓이지 말고 물처럼 연하게 드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꼭 이런 걸 대충 드시더라고요. 정호의 목이 굳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알아본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정호의 구겨진 외투, 피곤한 얼굴, 손가락에 남아있지 않은 반지를 보고 짐작했을 뿐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말이 꼭 서연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신 아직도 혼자구나. 당신 아직도 밥 제대로 못 먹고 사는구나. 정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연은 잠깐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천막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햇빛이 그녀의 눈동자 위로 얇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떨렸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정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지금 알아본 걸까? 서연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호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마, 눈썹, 코끝, 입술, 턱선까지 오래된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정호가 묻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정호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이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흙먼지,
사람들 발소리, 천막 흔들리는 소리까지 모두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정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정호의 손에서 종이컵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가락 위로 흘렀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그 짧은 말이 5년의 기다림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약초 봉지를 건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네요. 낯선 분인데 왠지 걱정이 돼서요. 그 말에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봉지 입구를 한 번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서연은 마음이 흔들릴 때 손끝부터 떨렸습니다. 얼마입니까? 정호가 물었습니다. 5,000원만 주세요. 정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갑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중과 정호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호는 황급히 지갑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이 그 사진에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사진 끝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님,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옆 좌판에서 누군가가 크게 불렀습니다. 서연 씨, 손님 왔어. 여기 계산 좀 도와줘. 서연은 흠칫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호를 보았습니다. 방금 전의 흔들림은 사라지고 다시 낯선 손님을 대하는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산길 미끄러워요. 정호는 돈을 내고 약초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안의 봉지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대추와 감초가 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세월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시장 입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못해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 씨? 정호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소리인지 기억 속 환청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오래전 서연이 부르던 바로 그 억양으로 말입니다. 정호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좌판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정호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처럼 손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낯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네, 제가요? 정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시장 저편에서 영숙이 급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듯 붙잡고 정호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마치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영숙은 서연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또 약 안 먹었지? 그 한마디에 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약이라니. 서연이 무슨 약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방금 그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까? 정호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손에 쥔 약초 봉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은 영숙의 팔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정호를 바라보며 아주 낯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야?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전처가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무서운 무언가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분 누구야? 서연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정호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사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던 사람, 술에 취하면 무심코 전화번호를 누를 뻔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보며 누구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이었지만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눈은 분명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억도, 그리움도, 원망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뿐이었습니다. 정호는 손에 쥔 약초 봉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대추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영숙이 서연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안으로 좀 들어가자. 왜? 바람 차잖아. 나 안 추운데. 그래도 들어가.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예, 어디서 본 분 같아서요. 정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찌푸렸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가 보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좌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호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저랬습니다. 생각에 잠기면 어깨가 아주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티내지 않으려고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 모든 습관이 그대로인데 자신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정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잊히는 순간 진짜 외로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장 밖으로 나온 정호는 주차장 근처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산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장사꾼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왜 서연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식이었습니다. 아, 현장 다 봤냐? 응.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 목소리가 그 모양이냐? 정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동식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정호가 무너질 때마다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식아, 왜? 사람이 진짜로 기억을 잃을 수도 있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냐? 그냥 병이면 그럴 수 있지.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정도면 심각한 거고.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식은 무언가 눈치챈 듯 물었습니다. 혹시 서연 씨 만났냐? 정호의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아, 네 목소리 들으면 모를 줄 아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났구나.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끝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날 못 알아보더라. 전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응.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아니다. 정호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연기가 없었습니다. 거짓도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정호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장은 조금 한산해져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며 손님들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일부러 다른 좌판을 구경하는 척하며 서연 가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영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호는 곧바로 다가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정호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정호 씨 성격 알잖아요. 정호는 놀랐습니다. 영숙은 예전에도 서연의 절친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왜 저럽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밖 작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는 말 못해요. 10분 후,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아픈 겁니까?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까 약 이야기하던데요. 영숙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정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3년 전이요. 정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순간 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많이 다쳤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커피 향이 갑자기 쓰게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 위 핏줄이 선명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연락 안 했습니까? 누가요? 영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한 남편한테요? 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남았어요. 어떤 기억이요. 정호는 눈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자꾸 끊겨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잊는 건 아니에요. 정호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다음 말이 그 안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신 어떤 기억들은 통째로 흐려져요. 정호의 숨이 막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기억들, 충격이 컸던 기억들, 정호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영숙은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호 씨, 예. 서연이는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혼 전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정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시기가 통째로 비어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정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서연은 자신과 사랑했던 기억도, 결혼했던 기억도, 헤어졌던 기억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까? 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숙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거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잊었는데 습관은 남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호 씨 좋아하던 음식 기억해요. 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생일도 기억해요. 커피 마실 때 설탕 안 넣는 것도 기억해요. 정호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비 오는 날 김치전 찾는 것도 기억해요. 순간 정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정작 정호 씨 얼굴은 몰라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사람은 잊었는데 사랑은 남아있는 일, 이름은 잊었는데 습관은 기억하는 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사랑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기억하는 것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숙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정호도 긴장했습니다. 영숙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갈게. 전화를 끄는 영숙이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호가 묻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이가 쓰러졌어요. 정호는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시장에 있다가 갑자기. 그 순간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쓰러지기 직전에
계속 한 이름만 불렀대요. 정호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이름입니까? 영숙은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호. 정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식을 잃기 직전에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까? 그리고 서연의 기억 속에는 대체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대본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박정호. 영숙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정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카페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정호의 눈앞은 어두워졌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서연은 자신을 몰라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기 직전,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가 부른 이름이 박정호였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났습니다. 병원입니까? 네. 갑시다. 영숙도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정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턱 근육은 굳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가고 추억만 남는다는 노래였습니다. 정호는 손을 뻗어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서연. 그리고 5년 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기억나지 않던 일도 누군가를 잃을 것 같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과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사무실에는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부도, 연쇄 미수금, 연대보증. 정호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주고 싶었습니다. 가족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바닥이 났고 카드값도 막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예고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콩나물국이었습니다. 달걀말이도 있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늘 그랬습니다. 없는 형편에서도 밥상만큼은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왔어? 응. 씻고 와. 응. 그날도 평범한 부부처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주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그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정호는 술 한 병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빚. 얼마나 남았냐고.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8억.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갚자.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같이 갚으면 되잖아. 무슨 소리야? 나도 일할게. 정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방법 찾으면 되지. 안 돼. 왜 안 돼? 안 된다고. 정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책임질 일 아니야. 내가 벌인 일이야. 가족이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정호는 결국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지. 하지만 그래서 더 밀어내야 했습니다.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독촉장이 집으로 쏟아졌습니다. 정체 모를 사람들이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무서운 아저씨를 봤다고 울면서 말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서연과 아이만은 떼어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정호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서연의 표정, 충격, 배신감, 그리고 무너지는 눈빛. 모든 것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이별은 사랑이 끝난 이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더 잊히지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거의 뛰다시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영숙이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문 앞까지 온 정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정호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혈색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까이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옅은 주름, 거칠어진 손, 지친 얼굴, 혼자 견뎌온 시간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를. 정호야.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잠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호야. 정호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정말 예전처럼, 나 여기 있어.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하지만 서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니. 도대체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잠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대신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의사는 차트를 넘겼습니다. 최근 기억 반응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만 선택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놀라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환자분이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굽니까?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읽었습니다. 박정호. 정호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환자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름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서연의 기억 속에는 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이름은 기억하는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정호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서 낮게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오후 햇살이 병원 유리창에 부딪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은 아주 느리게 흔들렸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미지근하게 식은 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 기계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정호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기억의 일부가 흐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강한 스트레스가 걸린 시기의 기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잊는다는 것이, 그것도 한때 사랑했고 한 집에서 살았고 아이까지 낳아 함께 키운 사람을 잊는다는 것이 정호에게는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돌아옵니까? 정호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대답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억지로 자극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정호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천천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서연을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나 기억 안 나냐고.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냐고. 우리가 살던 집도, 민준이 처음 걸음마 떼던 날도, 비 오던 밤 당신이 내게 김치전을 부쳐주던 일도 정말 다 잊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침대 위의 서연은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옅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마른 입술은 금방이라도 갈라질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서연의 숨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정호와 영숙 그리고 잠든 서연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영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연이 많이 힘들었어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요. 서연이 처음엔 괜찮은 척 했어요. 민준이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밥도 차리고 학교 준비물도 챙기고 약초 가게도 살렸어요. 근데 밤만 되면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방에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벽시계 초침 소리, 작게 접힌 담요, 혼자 앉아 있는 서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숙이 이어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아직도 정호 씨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정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못 버리는 거라고.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서연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빚에서 떼어내고 독촉장에서 떼어내고 무너지는 자기 삶에서 떼어내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겁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은 결국 오해가 되고 오해는 세월이 지나면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위해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침묵이 더 큰 상처였던 순간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숨긴 말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었던 날 말입니다. 정호가 그랬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믿었지만 서연에게는 버려진 기억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서연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정호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린 눈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이 옆에 선 정호에게 닿았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알아봐 달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영숙이 얼른 다가갔습니다. 병원이야.
시장에서 잠깐 어지러워서 쓰러졌어. 나 또 그랬어? 괜찮아. 큰일 아니래. 서연은 미안한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님들 있었는데 그 말에 정호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자기 몸보다 장사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파도 약을 먼저 먹기보다 냉장고 반찬부터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호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면서도 정작 자신이 열이 나면 괜찮다고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정호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해. 서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 손을 본 순간 서연의 눈동자에 작고 희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손톱 옆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손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 예전에 서연이 수없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정호의 손을 붙잡고 연고를 발라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 손은 맨날 나무 토막 같아. 그때 정호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나무 토막이라도 돈 벌어오잖아. 그러면 서연은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손이 먼저야. 손 다치면 밥은 누가 먹여 살려. 그 기억이 정호의 가슴속에서 갑자기 피어올랐습니다. 빛바랜 사진처럼 흐릿하지만 선명하게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정호는 대답 대신 손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정호의 팔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놀란 듯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상하네요. 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가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뵌 분인데 손이 낯설지가 않아요. 병실안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굳은 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이상하죠?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고 이상하다고 말하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정호를 보았습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린 사람처럼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들 저보고 괜찮냐고만 묻거든요. 정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근데 힘들었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 말이 정호를 무너뜨렸습니다. 5년 전에도 서연은 아마 그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괜찮냐는 말보다, 버티라는 말보다, 정말 힘들었겠다는 말, 그 한마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호는 그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방법을 찾느라 바빴고, 돈을 막느라 바빴고, 혼자 해결하겠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작 옆에 앉은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요, 꿈을 꿔요. 정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비 오는 꿈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방 안은 어둡고 누가 나한테 그만하자고 말해요.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안 보여요. 서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꿈에서 깨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미우십니까? 정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걱정이 돼요. 정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밥은 먹고 사는지, 잠은 자는지, 아프진 않은지, 그런 게 자꾸 궁금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 말은 정호의 심장을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밥은 먹고 사는지 걱정되는 사람.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잊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흐려졌는데 걱정만 남았습니다. 사랑이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끝났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밥상 위 빈자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미워하려고 마음먹어도 추운 날이면 그 사람 목도리는 챙겼는지 궁금해집니다. 잊었다고 말하면서도 시장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던 약초 앞에 오래 서 있게 됩니다. 머리는 지워도 마음은 지우지 못하는 것이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조금 더 쉬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왜 아직 계세요? 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님, 또 손님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다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숙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시장에 있다가 내가 쓰러져서 같이 와주셨어. 아, 서연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신세를 졌네요. 정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에 병실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박정호라고. 당신이 방금 전까지 부르던 그 이름이라고. 당신 꿈속에서 비 오는 밤마다 울리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호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자극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호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삼켰습니다. 박입니다. 박씨요?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아저씨. 정호는 조금 웃을 뻔했습니다. 아저씨. 둘이 처음 만났을 때도 서연은 정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공사장 근처 분식집에서였습니다. 정호가 매일 점심마다 라면을 먹으러 오자 서연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저씨, 라면만 먹으면 몸 버려요. 그때 정호는 발끈했습니다.
나 아저씨 아닌데. 그럼 뭐예요? 오빠지.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정호는 처음으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호는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때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어요? 정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영숙도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 눈이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디서요? 정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 사이에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요.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비 오는 날? 네. 이상하네. 서연은 천천히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왜 갑자기 울 것 같지? 정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먼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민준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아이는 침대 위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은 놀란 얼굴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괜찮아. 정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보다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어깨도 넓어졌고 목소리도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정호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정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아니, 알아보지 못할까봐. 둘 다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한쪽에 서 있는 정호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정호를 향했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서연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병실 앞 모든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손님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든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아빠라니. 정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민준이 아빠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풍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사과할지 수천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너무 많은 말이 쌓여 있으면 오히려 입은 다치는 법입니다. 민준이 먼저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아빠 맞지? 정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으려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 왔어? 그 짧은 한마디가 정호의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 민주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없었고, 운동회 할 때도 없었고, 생일에도 없었잖아.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민준이 아빠예요? 정호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모르겠지? 정호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무리하지 마. 아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중요한 사람인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정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가슴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잊었는데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참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잊어도 그리워했고, 그래서 정호는 떠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안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서연 옆에 앉아 있었고, 정호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뒤, 민준이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엄마, 응? 이거 보여줄까?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정호, 웃고 있는 서연,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안겨있는 어린 민준.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진 속 정호를 보았습니다. 다시 현실의 정호를 보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추는 사람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정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기억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실이 조금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알아. 정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억나?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기억나는 건 아니야. 근데 알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정호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전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지로 기억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호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곁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약초를 같이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주었습니다.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저녁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정호는 가게 앞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정호가 가장 좋아하던 차였습니다. 고마워. 응, 아직도 기억하네.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다 기억나는 건 아니야. 괜찮아. 근데 하나는 알아.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가에는 비친 빗방울 때문인지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나 당신 많이 좋아했었나 봐. 정호는 웃었습니다. 좋아한 정도가 아니었지. 그래. 엄청 사랑했지.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들킬까봐. 그렇게 한참 동안 빗소리만 들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도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멀어져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호와 서연은 너무 늦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은 것은 다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산골 약초시장 입구에는 늘 같은 풍경이 보였습니다. 약초를 정리하는 서연, 옆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정호,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달려오는 민준.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두 분 부부예요? 그때마다 서연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잃어버린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시장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서연이 문득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면서 서두르지 않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두 번째 사랑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